자, 반갑습니다. 오늘 왕초보 특강 첫날인데요. 원래는 스포츠 교육학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영역이 생리학하고 역학이니까 역학하고 생리학을 좀 먼저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왕초보 특강이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전달해 주기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하나하나 어떤 목차 수준의 얘기들을 단순 전달하는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임용이라는 이 출발선에서 합격으로 가기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그 밑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생리학이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또 그 안에서 각각의 용어들이 어렵고 그 안에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알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중에 생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신 자료들은 어때요? 뭐 같아요, 이 자료들이? 어떻게 보여져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예. 전혀 뭐 알들 못하겠죠. 뭐가 쓰여 있긴 한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또 글씨는 또 너무 작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어떤 맥락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맥락에 맞춰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한번 오늘 하고 잘 따라오시고 다음에 또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혹시 그 매직 아이라고 아세요? 눈 초점 이렇게 먼 거리로 두면 막 튀어나오는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보여요. 이게. 그래서 자, 한번 가볍게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것부터 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라든가 목차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건 아니에요. 다 이제 영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특징에 따라 다른데 생리학은 뭐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큰 제목에 신체 이해부터 시작해서 어, 자, 신체를 이해한다라는 건 내 몸을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예요. 그다음에 에너지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네. 인체 에너지원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에너지원이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바로 들어와서 우리가 몸에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해서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요. 그게 ATP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 그래서 ATP를 누가 빨리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누가 천천히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고강도 운동에 쓰는 에너지원이냐 저강도 운동에 쓰는 에너지원이냐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 부산물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물을 제거해주는 게 운동의 회복이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부산물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끝. 그 다음에 신경계. 신경계. 신경계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게 해요. 우리 몸을 반응할 수 있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기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신경계 하면 뭐 떠올라요? 뉴런, 그렇죠, 뉴런. 그 똑똑하시네요. 뉴런. 우리 몸에 수조 개의 뉴런이 있죠. 뇌로부터 시작해서 쭉 척수를 따라서 신경계가 연결이 되고 사지 또는 내장 기관들을 모두 관장할 거예요. 그래서 신경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주는 신경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운동을 명령하는 그런 어떤 뉴런들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도 있고 신경도 있고 원심성 신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경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이렇게 나면 신경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죠. 뭐 물론 심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운동 생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근육에 연결되어져서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의 짝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운동 단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경이 큰 근육을 잡았다. 그러면 큰 힘을 낼까요? 작은 힘을 낼까요? 당연히 큰 힘을 내겠죠. 그래서 운동 단위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큰 근육을 잡은 신경이 얇겠습니까? 굵겠습니까?
당연히 굵겠죠. 큰 놈을 잡으려면 쇠사슬이 굵은 놈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세포도 커요. 또 쇠사슬, 우리 축삭이라 그러는데 그 연결고리도 커요. 반면에 부드럽고 조화로운 동작을 하는 근육은 좀 작겠죠. 그 신경도 작아요. 예. 그래서 근육계를 얘기하면 근육에는 또 빠른 운동, 우리 순발성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빠른 운동을 하려면 근육의 수축이 되게 빨라야 되겠죠. 그런 근섬을 우리는 속근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서 평상시에는 그냥 부담 없이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도 필요해요. 그런 근육을 우리는 지근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힘을 뭐라고요? 힘을 낼 수 있는? 덜 쓰는 거. 힘을 덜 쓰는 거. 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힘을 적게 쓰는데 힘을 적게 쓰는데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최적화된 근육이 지근섬유예요. 근데 높은 운동 강도, 센 운동을 해요. 센 운동을 하고 팍 뛰어가고 나면 어때요? 하고 나면 힘들죠. 헉헉거려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은 센 운동을 하지만 오랜 시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얘기는 이 운동을 하고 나면 몸속에 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쌓이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 쌓이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부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진다라는 건 뭔가 지금 내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근육에는 이런 지근섬유도 있고 속근섬유도 있고 또 이게 근수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계인데요. 호흡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호흡계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는 과정이에요. 흡기와 호기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흡기, 들이마신 때는 뭘 들이마시냐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죠. 호기할 때는 내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렇다고 뭐 100% 산소만 들어오고 100% 이산화탄소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산소가 들어오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런 어떤 확산의 과정이죠.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들을 호기를 통해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 몸속에 이런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숨을 급하게 막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뱉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산소를 빨리 들이마셔서 몸속에서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운동을 얘가 세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운동 강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숨이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순환계죠. 네. 호흡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을 했는데 그럼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어떻게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가겠어요? 누가 보내줘요? 심장이 보내준단 말이에요. 심장의 압력으로, 펌핑으로. 그래서 심장에는 혈액을 담았다가 다시 쭉 짜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담고 짜고, 담고 짜고. 그래서 심장에 혈액을 한번 담았다가 쭉 짜줘서 심장으로부터 나간, 심장에서 한번 뛸 때 박출, 나간 양. 그게 1회 박출량이에요. 저는 이 1회 박출량이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1회 박출량이 그냥 단지 글자로만 딱 들리니까 1회 박출량이 뭐야? 그런데 심장이 한번 커졌다가 수축할 때 내보낸 혈액량이에요. 1회 박출량.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뛸 때 혈액이 만약에 한 주먹만큼 나갔어요. 그러면 심장이 1분 동안 막 60번 뛰어. 그럼 이런 주먹만한 게 60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80번을 뛰어. 그럼 이 주먹만한 게 80개가 나가는 거고. 100번을 뛴다 그러면 이 주먹만한 게 100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많이 뛰면 많이 뛸수록 혈액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죠? 조직으로. 그 혈액이 뭘 갖고 있었겠어요? 산소를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라는 건 조직에서, 활동근에서 지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결국 근육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심지어 콩닥콩닥 뛰는 거고 호흡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경계가 다 작용을 하면 너무 급할 거 아니에요. 그냥 때릴 때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 그러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경계가 내분비계에게 명령을 내려요. 처음에만 촥 업시키고 그 다음에는 내분비계, 호르몬이죠. 호르몬을 전신에 쫙 퍼뜨려요. 그래서 쭉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뭐 필요한 에너지도 지속적으로 주고 필요한 에너지를 다시 재생산을 하고 또 각각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바로 우리 내 몸의 특징적인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운 오늘같이 이제 영하 11도, 12도 되는 아주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도 있고 아주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할 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열이 나죠.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40도가 넘어서는 날씨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땀이 나죠. 땀이 나면 문제가 생겨요. 땀이 나면 체온을 낮추는 건 좋은데 땀을 분비하기 위해서 수분을 뺏겨요. 근데 우리 몸에 수분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수분? 혈액이에요, 혈액. 혈액에 있는 수분을 뺏기면 혈액의 흐름이 끈적끈적한 혈액이 돼요. 잘 못 흘러가요. 그리고 열도 밖으로 내다 보니까 피부로 막 피부 혈관이 막 두꺼워져요.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는 거죠. 아니, 내가 운동을 하려고 운동하는 곳에 혈액이 많이 가야 되는데 열을 빼느라고 피부 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니까 여기로 빼니까 여기에서 돌 수 있는 혈액이 적은 거예요. 이게 뭐 산소를 못 주는 거지. 그래서 힘들어. 금방 지쳐요. 금방 젖산이 쌓이고. 피곤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고지대로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장거리 선수들. 위로 가면 뭐가 문제예요? 산에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금방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나는 숨을 10번 쉬면 평지에 있을 때는 10개만큼 산소가 들어왔는데 고지대 올라갔더니 10번 쉬어봐야 한 서너 개밖에 안 들어와. 그럼 숨을 몇 번 쉬어야 돼요? 30번 정도 쉬어야 한 9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야, 호흡은 되게 가쁜데 산소는 안 들어오고. 되게 낮은 산소 때문에 오히려 호흡을 10번 했는데 산소는 적게 들어왔지만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나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몸이 오히려 염기화된다 그래요. 예, 이런 표현은 또 이제 나중에 또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몸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다 보면 또 되게 많이 심폐지구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글씨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빈 종이 있으면 이 종이가 단면으로 제가 인쇄하라 그랬는데 단면으로 돼 있나요? 그 단면 그 뒤쪽에다 한번 같이 저랑 그려보면서 해볼까요? 뒤쪽에 비어 있는 종이에다가 저는 먼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폐를 그릴 거고요. 폐 기관지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장을 그릴 겁니다. 심장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그릴 겁니다. 근육. 네. 자, 여기다 쓸까요? 여기는 폐고요. 여기는 심장이고요. 여기는 간이고요. 여긴 근육이에요. 여기는 뇌겠죠. 이제 뇌가 될 거고 여기에 쭉 이제 척수가 연결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쵸? 아마 이제 이런 근수축의 과정을 통해서 뭐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있겠죠? 근육이 이렇게 뭐 보일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 몸 속에 있는 환경들도 있고, 우리 몸 바깥에 있는 환경들도 있거든요. 우리 여기를 몸 안이라고 얘기합시다. 몸 바깥에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뭐가 존재하냐면 산소가 존재해요. O2죠. 산소. 네. 물론 이산화탄소도 존재해요. CO2죠. 네. 자, 우리는 숨을 쉬어요. 흡기와 호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숨을 쉬면 폐를 이렇게 확장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는 횡격막이라고 있어서 횡격막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확장을 시켜요. 그리고 위쪽에는 외늑간근이라고 해가지고 이 폐를 이렇게 확장시켜요. 자, 어떠한 공간에 우리 풍선 보면 이거 혹시 해보셨어요? 풍선 찢어진 거 입으로 쪽 잡아당겨가지고 뻥 터트리는 거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그거 어떻게 터져요? 왜 뻥 들어와? 입속 안에 공기를 없애니까 얘가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입속 안에 압력을 낮추니까 이게 따라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동일한 공기가 들어있었는데 폐의 공간을 키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기 양이 적어지죠.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흡기를 하면 폐 용적이 커져요. 공간이.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 중의 공기가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우리 산소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폐 쪽에 이렇게 퍼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깊이 있는 쪽에부터 먼저 퍼지는 건 아니고 여기 위쪽부터 퍼져요. 이렇게. 그래서 깊은 숨을 내쉬면 이 폐 아래까지 쭉 퍼져요. 그래야 많은 양의 산소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들어온 산소들이 이 안에는 허파과리라고 하는 폐포들이 있어요. 폐포하고 이 허파과리 주변에 폐 모세혈관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스가 운반이 돼요. 자, 그러면 자, 폐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간으로, 또 심장에서 근육으로 연결해주는 연결 경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혈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자, 간으로 먼저 가고, 간에서는 뭐 따로 줄 거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간은 빨간색으로 안 할게요. 간은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네.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폐에서 활동근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활동근에서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가스 교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몸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뱉어요. 이게 이제 호흡을 한 거죠. 하는 호흡을. 그러면 산소는 들어와서 뭘 했고,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왜 만들어졌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들어오려면 압력차가 있어야 돼요. 압력차. 우리는 보통 압력을 P로 표현하는데, 자, 산소 분압의 압력차가 대기 중에는 그냥 100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원래는 150 정도 되는데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이산화탄소 분압은 약 한 40 정도로 가정할게요.
100ml Hg 40ml Hg 이 정도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숨을 들이마셨을 때 들어온 산소는 100ml Hg고 이산화탄소는 40ml Hg예요. 그냥 40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그러한 건데 조직을 거쳤다가 나가는 이 파란색의 혈관을 보면 파란색의 혈관은 압력이 어떠냐면 산소는 O2는 약 40ml H 정도 돼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빨간색으로 할걸. 산소는 40ml Hg. 이산화탄소는 약 45ml Hg 정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돌아서 온 혈액에서 보면 산소 분압, 바깥의 산소 분압이 되게 높고 폐로 가는 혈관의 산소 분압이 낮으니까 산소가 이렇게 가요. 그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죠? 이산화탄소는 여기가 높죠. 혈관이 높고 바깥이 낮아요.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뱉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이 이제 100에서 40쪽으로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점점 여기가 100이 되어 가겠죠. 여긴 나가면서 점점 40이 되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속에 이제 산소 분압을 보면 여기 지금 폐를 거쳐서 여기 우리 심장의 왼쪽에 있는 걸 좌심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에요.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에 있는 곳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산소 분압이 100ml Hg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l Hg 정도 되죠. 이렇게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혈액이 심방과 심실을 거쳐서 조직으로 가요. 조직으로 그럼 산소가 갔는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은 세포질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고 요렇게 지금 뭐 애벌레처럼 생겨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에너지를 만들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ATP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원질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산소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산소를 줘요. 이쪽으로 산소를 주고 여기서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러면 여기도 압력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 되겠죠. 여기도 산소 분압은 몇이었냐면 PO2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100ml Hg였어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요거 있겠죠. 여기는 조직에서는 PCO2가 45ml Hg였어요. 그래서 여긴 40이고 45니까 이산화탄소는 나갔겠죠. 산소는 조직으로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혈관에서는 산소를 조직으로 주고 산소를 조직에서 받아서 이렇게 다시 심장을 거쳐서 폐로 가요. 그럼 폐로 가면 또 폐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산화탄소는 45가 됐고 산소는 40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다시 바깥에는 산소는 100인데 이산화탄소는 40이니까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뱉어요. 그러니까 호흡은 아주 간단해요. 숨을 들이마시는 건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산소를 어디다 주냐면 온몸의 조직에다 다 줘요. 그 조직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부산물인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관을 따라서 폐로 가요. 그래서 폐로 배출해요. 근데 여기선 중요한 건 늘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자, 폐에서는 산소 분압이 그러니까 폐에서의 산소 분압이에요.
조직에서 올라온 혈액과의 산소 분압을 비교해 보면 폐에서의 산소 분압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온 산소가 혈관을 따라서 조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조직으로 가면 산소 분압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조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분압이 낮아야 조직으로 산소를 보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대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 폐로 가면 이산화탄소 분압은 오히려 낮아지죠. 왜요?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네.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제 호흡만 한번 해봤어요. 호흡만. 자, 그러면 자,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 우리 프린트에서 맨 밑에 쪽부터 한번 가봅시다. 맨 밑에 쪽에서. 자, 열 환경에서의 운동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긴 고지에 대한 얘기는 안 넣었거든요. 자, 지금 오늘 온도는 마이너스 11도씨 정도인데요. 예, 굉장히 추운 날씨죠.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뭐 25도씨 뭐 이런 날씨에서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추운 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더운 날 운동을 하기도 해요. 한 30도씨 넘어가면 뭐 꽤 덥지요. 외부 환경이 외부 온도고요. 자, 우리 신체 내부 온도는 거의 항상 36.5도씨를 유지해요.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올리려고 하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고 이렇게 항상 역동적인 안정성을 취해요. 그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의 범위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하죠. 대부분. 자, 그러면 자, 30도 마이너스 11도는 되게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30도 넘어가고 막 40도 막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인체 내부 온도보다 되게 높아진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더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럼 더운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땀이 나겠죠. 그렇죠? 땀이 난다는 건 뭘 한다는 거냐면 수분을 손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을 손실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수분을 보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수분이 손실되니까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섭취해야죠. 갈증 중추를 자극하고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수분이 담겨있는 방광에서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수분을 계속 흡수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이 좋아질까요? 더운 환경에서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모습이 좋아지겠죠. 땀을 흘리되 땀을 빨리 증발시키는 능력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운동을 하면서 더운 환경에서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적당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서 나의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런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외부 환경의 온도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온도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상황을 주시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먼저 어디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움직임이 발생됐다는 거죠. 근육이 수축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에너지는 뭐예요? ATP예요. 근데 이 근육이 수축한다, 근육이 움직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움직임이 뭐가 다르겠어요? 강도와 시간이 다르겠죠. 만약에 강도는 높고 시간이 짧다라는 운동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강도는 낮고 시간은 긴 운동도 있겠죠. 그쵸? 우리는 보통 이런 운동을 짧은 시간 동안 높은 강도 운동을 하는 걸 순발성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쵸? 네. 짧은 낮은 강도 운동을 긴 시간 동안 하는 걸 지구성 운동이라고 할까요? 네. 자, 순발성 운동을 할 땐 에너지가 어떻게 필요할까요? 빨리 필요하겠죠. 지구성 운동할 때 ATP가 빨리 필요하진 않지만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필요해요. 뭐 그냥 많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필요로 한 에너지가 누가 더 많냐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을까요? 얘가 더 많을까요? 위가 당연히 더 많겠죠. 그래서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는 애들일수록 단위 시간 동안에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요. 낮은 강도는 에너지 소모가 적겠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많이 하려면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짧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필요한다면 굳이 힘들게 어떤 몸에 저장량이 적은 에너지를 분해해서 공급해주기보다는 충분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쓰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지구성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순발성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근육이 이런 운동, 요게 이제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근육. 지구성 운동을 먼저 합시다. 운동을 처음 시작해요. 낮은 강도로 걸었어요. 걸어요. 천천히 낮은 강도로 30분 동안 계속 걸어요. 우린 움직임을 했고요. 움직임을 했다라는 건 뭐를 하는 거냐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움직임을 했다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요거 했었는데 F는 MA 이거 기억나죠?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까요? 힘은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 이 뜻이에요. 힘은 물체의 움직임을 변화시킨다. 힘은 질량을 가진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이 뜻이에요. 따라서 근육이 수축했다라는 건 힘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힘이 만들어져서 뭐가 있었냐면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일을 한 거죠. 일. 일을 하면 에너지를 소비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일 많이 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당연히 밥이 에너지니까. 당연히 밥심으로 일하는데 일을 많이 했으니 밥이 다 소모됐죠. 밥을 많이 먹어야죠. 자, 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여기 근육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 안에 보면 근형질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세포질이 있어요. 세포질 안에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세포 안에 얘네들이 다 있어요. ATP가. 또 요거 말고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에너지가 근수축을 바로 일으키는 건 아니고 에너지 ATP가 ADP가 되고 그리고 인산기와 에너지 이 에너지가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혈중의 근육의 세포질에는 얘네들이 많거든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많아진다는 건 얘네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분해돼서 얘가 된 거니까. 얘가 많아야 근수축을 할 수 있는데 얘가 분해돼서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세포질이 얘네들이 많아지잖아요. 아데노신 디오포스페이트가. 그러면 점점점 근수축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얘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게 방법이 얘가 다시 얘랑 결합해요. 이렇게. 여기 뭐냐면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얘도 뭐 어떻게 돼 있냐면 크레아틴에
인산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에너지와 함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인산기를 하나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 ATP로 재합성돼요. 그럼 얘 하나 없어진 거죠. 얘네들이 또 세포질 속에 이렇게 녹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돌아서 또 이렇게 수축하는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또 ADP가 됐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크레아틴 인산하고 결합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인 근수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요 조그만 공간 안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조금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아주 큰 힘을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내는 운동에 주로 쓰이겠네. 그래서 얘네들 짝꿍 ATP하고 PC가 짝꿍을 이룬 이 기전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쓰여요. 여기 이제 둘 다 여기 P 인원질이거든요. 인원질을 공유하고 있어서 인원질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 정도 선에서만 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TP가 쓰였어요. 그리고 크레아틴 인산이 얼마 없는데 그걸로 ATP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정도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만 너가 살짝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돌려줬으니까 나는 좀 낮은 강도로 지금 걷기였거든.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어. 대신 지금 산소가 아직 들이마셔서 여기까지 오지는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쓴 거거든.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면 들이마시자마자 산소가 다 조직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들이마신 산소가 확산이 일어나야 되고 혈관을 따라서 심장을 거쳐서 다시 조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에너지 대사로 근수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아직 산소가 안 왔니? 산소가 안 왔는데 에너지가 이거밖에 없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또 있어요. 이 안에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당원이죠. 이렇게 글리코겐이 녹아 있어요. 또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 글리코겐이. 네. 그래서 이 글리코겐들이 녹아 있는데 근수축을 하면 얘네들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ADP가. 얘네들이 요 속에 녹아 있는 PFK라는 애가 있어요. PFK. 당 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얘는 당이고요. 당이고요. 얘가 얘를 자극해요. 너 움직여. 그래서 글리코겐한테 탁 가요. 그리고 글리코겐을 분해시켜요. 이렇게 탁 두 개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해당과정이라고 얘기해요. 당을 잘라요. 당을 잘라서 조그만 덩어리로 만들어요.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를 조그만 덩어리로. 요 조그만 덩어리를 분해해요. 쫙 분해시켜요. 그런 과정에서 두 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두 개의 ATP. 여기서 두 개 만들어지고 여기서 두 개 만들어지니까 네 개 ATP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공짜 없이 다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이 글리코겐이 분해될 때 하나의 ATP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세밀해지니까. 그래서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4개가 만들어지고 하나를 소비하니까 3개 ATP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아까 여기서는 크레아틴 인산이 하나 분해돼서 만들면 하나 ATP 만들었는데 여기선 글리코겐 얘가 분해되면 3개 ATP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ATP 만드는데 얘네들은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ATP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산소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기서 만들어낸 부산물이 있어요. 우린 초성포도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지금은 부산물이 나중에 뭘로 쌓이냐면 젖산으로 쌓여요. 젖산. 네. 젖산은 중요한 게 뭐를 내뱉냐면 수소이온을 내뱉어요.
수소이온을 내뱉으면 체내가 어떻게 되냐면 산성화됩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산도는 pH는 3도거든요. 3도. 우리 이제 산도는 7이 중성이에요. 그래서 7보다 커지면 7, 8, 9 이렇게 올라가면 염기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7보다 떨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가 바로 중성이에요. 물은. 그래서 물은 뭐랑 결합되어 있는 거냐면 물은 우리 그 수소하고 수소 분자 하나하고 OH 마이너스 분자 이거 하나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하나란 뜻이잖아요.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렇 얘하고 얘가 결합되어지면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런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면 수산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염기성 물질이고 수소이온을 많이 내뱉으면 산성 물질이에요. 우리 몸은 약 pH 7.4 정도에 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 이렇게 젖산이 나와요. 수소이온이 나와요. 얘 때문에 pH가 점점점 떨어져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성보다도 더 떨어지는 산성화되는 상황이 오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수축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축을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기전들이 또 있습니다만 수축을 못하게 만들고 아까 막 2개씩 3개씩 ATP 만들어냈잖아요. 누가? 이 PFK가 얘네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에너지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근수축도 못하고 에너지도 못 만들고 힘들어요. 그 뭐 때문이에요? 산소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산소 부족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숨을 들이마셔서 이렇게 착 왔어요. 산소가. 야, 됐어. 산소 왔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세포 질에서 하는 일은 끝났어요. 그만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미토콘드리아 여기로 가요. 여기. 지금 여기 세포 질이었고요. 여기 옆에 커다랗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아까 여기서 있었던 젖산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미토콘드리아로. 미토콘드리아 젖산이 뭐 바로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어떠한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아스틸 조효소 A라는 형태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입구예요. 이렇게 한번 바뀌고 뭘 거치냐면 우리 TCA라고 하거든요. 크랩스 사이클 또는 구연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TCA 사이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ETS 전자전달계로 갑니다. 여기로 가요. 그럼 여기로 가서 여기서 만들어진 젖산이 그대로 쌓여 있으면 체내가 산성화되고 운동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 산소가 충분히 왔습니다. 많아졌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얘네가 일로 들어가요. TCA 사이클로. 여기서 수소이온들을 이렇게 막 방출해요. 수소이온들을 이렇게 방출해요. 그리고 이 수소이온들이 전자전달계로 가서 산소랑 결합해서 뭘 만들어냈냐면 물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여기서는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까는 젖산이 쌓여서 수소이온을 내뱉어서 되게 몸을 힘들게 했는데 산소가 충분하면 우리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최종 부산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분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글리코겐을 얘기하니까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약 38개 ATP에서 39개 ATP를 만들어내요.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산소가 없었으니까 무산소였고요. 무산소 대사였고 여기서부터는 산소가 공급되니까 유산소 대사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 지방은 이제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유리지방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또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 더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뭐 써놓기만 할게요. 베타산화라는 게 있는데 요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이걸 또 만들어요. 만들면 대략 한 129개 ATP를 만들어요. 또는 147개의 ATP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양이 어때요? 되게 많아지죠, 점점. 산소를 이용하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봐요. 여기선 얘하고 얘하고 크레아틴인산, PCR 얘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되게 빨라요. 또 당분해도 얘가 분해해서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가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이 38개, 39개 만드는데. 더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베타산화라는 거 이거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 거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 거쳐야 되거든요. 많이 만들긴 하는데 시간당 따져보면 누가 더 많냐면 얘네들이 더 많아요. 또 시간당 따져보면 얘네들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지만 오래 걸려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높은 강도 운동을 할 때는 얘네가 효과적이에요. 근데 천천히 걷는 운동이니까 우린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 몸은 이런 어떤 근육 안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그러면서 우리 처음에는 ATP를 썼고요. 그래서 세포질에 ADP가 많아지니까 PCR이라는 크레아틴 인산이 인원질을 줘서 ATP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래도 또 필요하니까 글리코겐이 ATP를 만들어줬고요. 산소가 이제 충분하게 온 환경이 되니까 글리코겐이 유산소 대사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되어져서 한 38개, 39개 ATP를 만들어줬고요. 이제 굳이 탄수화물, 글리코겐은 몸에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신에 몸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129개에서 147개 ATP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때는 부산물이 다 뭐만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산소를 운반해 주기까지 그 역할을 해준 애가 누구냐? 그게 누구겠어요? 여기 심장이겠죠. 심장. 자, 이제 심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심장에 대한 얘기를.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고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맥 쓸게요. 정맥. 나가는 혈관을 동맥. 근데 폐에서 오고 있잖아요. 폐에서. 폐에서 오니까 폐정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동맥을 거쳐서 지금 어디 몸체로 가잖아요. 근데 몸 전체로 크게 가니까 여기 체라고 얘기하기보단 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정맥이죠. 정맥인데 몸을 돌아서 나온 정맥이기 때문에 대정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서 폐로 가요. 심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죠. 동맥인데 폐로 가는 거니까 폐동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폐동맥이고 여긴 대동맥. 그 다음에 여기는 폐동맥, 여기는 대정맥. 근데 우리가 따지는 건 여기 얘기예요. 여기. 왜냐면 조직으로 산소를 주고 다시 조직에서 만든 부산물들을 심장을 거쳐서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그러면 심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심장은 4개의 방이 있어요. 위에 있는 2개의 방, 아래에 있는 2개의 방. 근데 위에 2개 있는 것을 방이라고 하고요. 밑에 2개 있는 거를 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내 입장인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죠?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구나. 심실에선 나가는구나. 아래쪽에 있으니까 나가는 거겠죠. 위쪽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심장에서 혈액이 이렇게 심장으로 이렇게 혈액이 들어와요. 여기 폐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심장이 어때지겠어요? 혈액이 들어오면 점점 커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 정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것, 이거를 이완기말 혈액 양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다시 다른 말로는 정맥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맥 혈 심장으로 되돌아왔다 회귀라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되돌아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간 거니까 그죠? 네. 이완기말 혈액량이에요. 그 다음에 심방에서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심실로 가겠죠. 여기 담겨있던 혈액이 자 보세요. 여기 담겨있던 혈액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심실로 옮겨질 거예요. 심실에 있던 혈액이 어디로 가냐면 동맥으로 가요. 그쵸? 그럼 동맥으로 가면 이제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수축기말 혈액량이라고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재밌네. 이완기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정맥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럼 심장이 어떻게 점점점 빵빵해졌겠죠. 빵빵해졌겠죠. 이때 압력이 생겨요. 그죠? 압력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풍선을 불면 점점점 커질수록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압력이 점점점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완될수록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빵빵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혈액이 어디로 가요? 심실로 옮겨질 거예요. 그럼 다시 심실이 어때요? 심실이 또 빵빵해지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늘어나니까 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려는 성질들이 있겠죠. 그래서 심근이 이렇게 빵빵해졌다가 다시 수축하는 수축력이 강해져요. 빵빵해졌다가. 그걸 우리는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라고. 예. 들어온 혈액이 많아져서 빵빵해졌다가 다시 수축력이 강해지는. 그 수축력이 강해진다는 건 여기 심장에 담겨있던 혈액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다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막 빵빵해지면 여기에 누가 자극을 주냐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자극을 줘요. 그냥 신경 자극이 있겠죠. 이거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높아져요. 평상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주다가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줘요. 어쨌든 얘네들이 신경계 조절에 의해서 심장의 수축력을 더 크게 만들어요. 이 수축력이 커지면 플러스에서 수축력이 커지면 수축 말기 혈액량은 그러니까 수축 말기 혈액량이라는 건 심장에 남아있는 혈액량이에요. 여기는 심장에 들어온 혈액량이고 수축 말기 혈액량은 수축한 이후에 심장에 남아있는 혈액량이에요. 자 그러면 수축 말기에는 심장에 혈액이 이렇게 꽉 차 있다가 수축 말기에는 혈액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뺀 나머지 량 이만큼이 뭐야? 1의 박출량이죠. 자 다시 여기가 100만큼 들어왔는데 남은 양이 한 4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내보낸 양은 60이죠. 얘가 1의 박출량이에요. 그래서 1회 박출량은 뭐야? 이완기말 혈액량에서 수축기말 혈액량을 빼주는 양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갔어요. 60이 나갔어요. 우리 안정시죠. 편안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60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을 쭉 계속해요. 계속 쭉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혈액을 보내주고 있고, 혈액을 담아서 수축해서 60씩 보내줘요. 한 번 뛸 때마다 그렇게 보내줘요. 봤더니 그러면 나 1분 동안 심장은 몇 번 뛰는데?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심박수, 분당, 심장이 몇 번 뛰느냐? 심박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분당 심박수 재면 여기 요골이라든가 여기 경동맥 이쪽에 재면 되거든요. 한번 재볼까요? 여기가 제일 쉬워요. 목 옆에 경동맥. 한 30초만 한번 재볼게요. 3초만. 느껴져요? 심장의 박동이? 느껴져요? 준비. 30초만 세서 곱하기 2 할게요. 준비. 시작. 안 느껴졌어요. 그만. 몇 번 뗐어요? 29번? 우와, 심폐지구력이 엄청 좋으신데? 몇 번 뛰었어요? 33번? 29번이면 한 1분에 58번을 뛰신다는 얘긴데? 농구 좋아하신다 그랬죠? 선수 하셨어요? 거의 이봉주보다도 더 33번이면 보통 이제 운동 좀 하신 분들이 한 60번대 초중반 때 나오거든요. 저도 안정시 한 65번, 66번 나오는데 강적을 만났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평균 내서 분당 60번 뛴다 합시다. 네. 한 번 뛸 때 박출량 분당 몇 회? 우리 60이라고 했으니까 1회 박출량은 뭐예요? 여기다 쓸까요? 1회 박출량은 60ml per 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요 1회 박출량하고 분당 심박수를 곱한 게 분당 심박출량이에요. 분당. 네. 어렵지 않죠? 왜냐면 한 번 박출될 때 60ml 나오는데 그게 60번 뛴대요. 1분 동안. 그 얼만큼 나오는 거예요? 66에 36? 자, 60ml per 회 곱하기 60회 per 분는 분자 분모 없어지고, 그쵸? 분하고 밀리리터만 남는데 60 곱하기 60은 3600이죠. 3600ml per 분 이렇게 나오네요. 분당 3600ml의 혈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그냥 임의로 잡은 수치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가벼운 걷기 하고 있어요. 가벼운 걷기. 자, 우리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심장에서 이렇게 갔고요. 보냈고요. 다시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이 가면 폐에서 아까 산소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들어온 산소를 유산소적으로 분해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쵸? 자, 운동 강도를 조금만 높여봐요. 그 운동 강도 높아지면 심장이 또 조직에서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겠죠. 네.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해요.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들어오는 혈액량이 한정은 돼 있을 거예요. 뭐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죠. 이완기말 혈액량이. 근데 수축기말 혈액량을 더 줄일 거예요. 한 20으로 줄인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나온 양이 몇이에요? 80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양 1회 박출량이 80으로 늘었어요.
근데 분당 심박수가 6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수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 심박수 뭐 80으로 늘었다 칩시다. 그러면 뭐야 88에 64 6400ml의 산소가 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의 산소가 가는 거죠. 조직으로.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최대한 보낼 수 있는 양이 6400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하는 운동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거보다 더 센 운동을 하고 싶거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수축기만 혈액량을 줄여요? 더 줄여. 얘가 한계예요, 한계. 얘가 100이고 얘가 뭐 20. 이게 한계야. 더 이상 안 돼. 심장이 뛰는 것도 거의 뭐 최대 심박수까지 왔어요. 네, 능력치까지 왔어요.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양이 딱 여기에요. 이만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ATP로 운동을 하는데 뭐 여기서 만들어낸 ATP를 통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운동 강도에는 이 에너지는 부족해요. 여기 한계. 한계. 한계점에 왔어요. 못해 이제 이거는. 힘들어. 지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 지워져 있는 요곳에. 지금은 산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에너지고 우리가 앞서 처음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렇지, 무산소성. 아까는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산소가 내 몸까지 오기 전까지 무산소 했는데, 그거는 산소가 오기 전이었고, 운동 시작할 때. 지금은 산소가 충분히 와서 운동을 했는데, 내가 운동 강도 너무 높여버린 거예요. 너무 높여서 산소를 가지고 그 운동 강도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수단으로 ATP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산소성 대사를 또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산소를 이용해서 다 쓰고 싶지만 그러기엔 부족해요. 단위 시간당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요구돼요. 그러면 뭐를 쓰냐면 글리코겐을 유산소적으로 분해하던 것에서 글리코겐을 무산소로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주겠죠. 대신 뭐가 쌓여요? 젖산이 쌓여요. 그게 바로 무산소성 역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산소성 대사가 시작되는 시점, 젖산이 만들어지는 시점, 혈중에 젖산이 많이 쌓이는 시점, 그쵸? AT, LT, OBLA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가는데, 자, 이런 얘기는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지방을 쓸 때는 들이마신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좀 적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열이 들어오면 이산화탄소는 7만 나가요. 지방을 분해할 때는. 근데 탄수화물,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분해할 땐 산소 10개 들어오면 이산화탄소도 10개 나가요. 똑같이 나가요. 이건 이제 유산소 대사 얘기할 때거든요. 근데 무산소 대사하면 산소는 10개 나왔는데 10개 들어갔는데 이산화탄소가 막 15개 나가버려요. 그럼 이 5개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들어온 것만큼 준 만큼 받아가는 건데 어? 난 주지도 않았는데 5개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몸에 젖산이 쌓였어요. 유산소 대사하면 다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됐는데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무산소 대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젖산이 쌓였어요. 그 젖산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량계 평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중탄산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거를 시켜요, 수소 이온을.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려운데 어쨌든
요게 이제 중탄산 이온이거든요. 얘하고 유리된 수소 이온을 결합시켜요.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H2CO3라고 하는 콜라 탄산이 만들어져요. 이 탄산이 이제 폐로 가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분자식을 나누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나가냐면 폐로 나가요. 얘는 산소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가서 이렇게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한 운동을 하면 지방을 분해할 때는 그냥 편하게 운동을 해요. 근데 그 탄수화물을 쓰기 시작하면 유산소로 시작하게 되면 똑같이 해요. 다시 여기를 하면 그냥 편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숨을 쉬어요. 여기 하면 이런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뱉으면서 체내가 산성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몸이 운동을 쭉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활동들을 우리 몸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조절해 주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신경계예요. 우린 지금 호흡계도 잠깐 살펴봤고, 심장의 순환계도 잠깐 살펴봤고, 근육계도 잠깐 살펴봤어요. 근데 이런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기전을 통제하는 곳은 지금 안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계는 여기 뇌나 척수처럼 중추신경계가 있어요. 네,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여기 요 조직 끝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냐면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또 둘로 나눠져요. 뇌하고 척수로 이렇게 나눠져요. 말초신경계는 자율신경계하고 체성신경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구나 아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텍스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들리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근데 이런 건 더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체성신경계는 조금 좀 안 들어봤을 것 같고, 뇌척수 다 들어봤고, 그죠? 자, 체성신경계는 또 이렇게 나눠져요.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또 자율신경계도 또 나눠져요. 부교감신경하고 교감신경으로. 얘네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몸에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이에요. 나와서 이렇게 바깥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심성 신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감각신경은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구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를 감지해야 되겠죠. 감각신경이니까 감지해야 되겠죠. 뭐를 감지해야 될까요? 신체 외부 환경에 대한 걸 감지해야 되기도 하고, 또 신체 내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감지해야 될 거예요. 추워요. 춥냐? 지금 어떻게 해? 몸을 움츠려? 라고 얘기했고, 더워요. 땀을 흘려? 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쵸? 추워요. 라고 명령을 내리면 다시 몸을 떨어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근육이 바들바들 떨리겠죠. 그렇게. 그래서 구심성 신경은 내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여요. 뭐 여러 가지겠죠. 산소가 부족해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pH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소이온이 많아졌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체온이 높아졌어요. 체온이 낮아졌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지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체의 움직임을 감지해요. 움직임. 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건 우리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알죠. 그죠? 눈 감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탁 했는데 야, 너 무슨 동작 하고 있어? 몰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움직임을 관장하는 걸 고유 수용기라고 얘기해요. 이 고유 수용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근방추, 골직원, 관절, 수용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얘는 길이를 감지하는 애고 얘는 장력을 감지하는 애고 얘는 자세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각기관을 따라서 쭉 가서 뇌로 간 후에 인체에 명령을 내려요. 자, 우리는 안정시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안정시 최대하 운동시 이 거꾸로 쓸까? 안정시 최대하 운동시 최대 운동시. 자, 안정시는 뭘까요? 그냥 평상시에 지금 현재 앉아있는 상태예요. 0은 아니겠죠? 0보단 좀 높겠죠? 약간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시해요. 그럼 최대 운동은 뭘까요? 최대 운동은 비율로 표현한다면 100이죠, 뭐예요? 100. 100%. 맥스예요, 맥스. 최대. 그럼 최대 하운동은 50? 50은 50인 줄 모르겠고 최대 운동이 아닌 게 최대 하운동이에요. 네, 그럼 끝났죠. 네. 그래서 최대 운동을 얼마나 버티느냐라고 따지면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최대 운동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한 5분 이내, 5분 미만의 운동을 하는 건 최대 운동이라고 봐요. 근데 그 5분 이상의 운동을 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최대하 운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최대하 운동에서도 낮은 강도, 좀 높은 강도, 좀 높은 강도 하다 보면 최대 운동에 이르게 되겠죠. 점점점. 그쵸? 네. 그러면 안정시에는 우리 몸에 뭘 할까요? 에너지를. 유지. 그렇죠. 안정시는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유지하세요. 그러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에너지 쓰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통제하냐면 부교감 신경이 통제해요. 그래서 심장의 심장도 조금씩 뛰게 만들고 몸을 활성도를 조금 낮춰줘요. 근데 운동을 해요. 강도가 조금씩 높아져요. 강도가 조금 높아지면 안정시는 뭐냐면 수요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아주 편안하게 일치가 된 상태예요. 근데 운동 강도를 높였네요. 그러면 뭐야? 수요는 큰데 공급이 작은 상태예요. 문제가 생겼죠? 내 몸은 뭘 받아요? 그때 내 원하는 거 못 받을 때 기분 나쁘고 짜증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에 반응을 해요. 누가? 교감신경이. 그래서 방위 반응계라고 얘기해요. 얘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점차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돼요. 안정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였다가 안정시가 아닌 다른 상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정 상태라고 얘기해요. 안정시가 아닌 다른 안정 상태. 만약에 좀 더 운동 강도 높아져요. 그럼 여기에 수요하고
또 여기에 공급이 이전의 공급이니까 이렇게 또 불일치 됐겠죠. 그럼 또 교감신경 자극이 더 많이 가겠죠. 더 많이 가서 다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요. 그럼 또 뭐가 되겠어요? 또 다른 곳에서 항정상태 1이고 항정상태 2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다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바람에 더 높은 수요의 운동을 해요. 수요에. 당연히 공급은 부족할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최대 운동까지는 유산소로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그죠? 물론 이전에 이미 역치는 왔을 거고요. 여기서 하려면 무산소 대사를 동원해야 돼요.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수요는 큰데 공급은 같을 수 있겠지만 유산소 대사를 통한 공급은 항상 부족해요. 만약에 여기 더하기 무산소 대사를 위한 공급을 하면 같아질 수 있죠. 다만 몸에 뭐가 생긴다? 젖산이라든가 이런 부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수축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근수축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전신에 혈액이 흘러야 되잖아요. 간에도 혈액이 흘러야 되고 근육에도 혈액이 흘러야 되고 폐에도 흘러야 되고 내장에도 혈액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얘가 운동을 합니까? 얘가 운동을 합니까? 얘가 운동을 하죠. 얘가 근수축을 할 거예요. 얘는 운동하지 않아요. 근데 혈액이 이렇게도 가고 혈액이 이렇게도 가요. 여기서는 ATP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ATP 별로 안 쓰는데 지금 적게 쓰고 여기는 많이 쓰는데 혈액은 똑같이 가요. 똑같이. 이런 뭔가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혈액이 이만큼 가고 똑같이 혈액이 똑같이 가요. 여기는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조금 필요한데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많이 필요한데 조금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얘가 근육에서 더 줘!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괜찮아 안 줘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활동근에는 리셉터 수용체들이 알파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 활동근 쪽에는 베타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호르몬들을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제 교감신경에 의한 호르몬들이 몸에 분비되는데 에피네프린이나 얘가 딱 결합돼요. 그럼 여기에 혈관을 수축시켜 버려요. 그리고 여기는 혈관을 에피네프린에 결합되면 혈관을 확장시켜 버려요.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는 줄어들고 이러면 필요한 양의 산소가 이쪽으로 많이 공급되죠. 여기는 산소가 적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많이 보내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혈류가 분배됐었는데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으로 어떻게 재분배된 거예요. 그걸 혈류 재분배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산소를 많이 주고 또 불필요한 곳은 줄여서 적절한 운동 강도에 맞는 편안한 운동이 또는 그 수요와 공급에 맞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반응을 했다라면 얘는 굉장히 빠르고 국부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신경계 역할을 받은 내분비계는 느리고 전체적이에요. 그래서 내분비계 얘기하면 일단 신경계 누구의 역할이냐면 교감신경계가 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분비계로 교감신경이 탁 자극을 하면 교감신경에 일단 1차적으로 자극을 받는 애들이 부신 수질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췌장, 이자죠. 글씨가 안 써져. 췌장. 그 다음에 어디 영향을 주냐면 내하수체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그럼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애가 분비돼요. 우리 쉽게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췌장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돼요. 근데 교감신경을 받으면 얘는 흥분성이지만 얘는 억제성이에요. 뇌하수체로 가면 이제 각종 분비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등등이 나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영향으로 인체를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수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생리학은 지금 가볍게 지금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어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러한 반응들에 따라서 인체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인체가 얼마만큼 높은 수행력을 또는 효과적인 수행을 또는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알면 학생들에게도 지구성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순발성 운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요 내용은 이제 부수적으로 하고 요 우리 한눈에 보기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좀 가볍게 좀 살펴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